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기드 모파상 원작의 비계 덩어리 4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프로이센 장교는 볼드시프가 자신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지 않으면 일행의 출발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한다. 볼드시프는 장교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며칠 동안 출발하지 못하고 여인숙에 발이 묶인 일행은 볼드시프가 마음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에 음모를 꾸민다. 사람들은 마치 무슨 요새라도 공격할 것처럼 긴 시간을 들여 포위 태세를 갖췄다. 그 살아있는 성체가 적을 자기 품에 받아들이도록 학습시키기 위해서 공격의 계획과 사용할 계략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코르뉴대는 따로 떨어져서 이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볼드시프가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처음엔 왠지 당황해서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다. 잠시 후 표리부동한 사교기의 속성에 누구보다 능숙하게 길들여진 백작 부인이 입을 열었다. 세례식은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가끔 기도를 드린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럼요. 기도는 마음의 위안을 준답니다. 점심때까지 부인들은 그녀가 자기들의 충고에 대해 신뢰하고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 상냥하게 대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점심 식탁에 앉자마자 공략은 시작되었다. 처음엔 자기 희생에 관한 막연한 대화가 오고 가다가 옛날의 신뢰를 인용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여인이죠. 주디트와 오르페르니, 리크레스는 물론이고 적장들을 모조리 침실로 끌어들여서 노예처럼 복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이 무식한 백만장자들이 제멋대로 상상한 얘기가 전개되었다. 흉악하고 가증스러운 인간들을 영웅적인 애무로 굴복시키고 복수와 헌신의 순결을 희생시킨 여자들을 모두 인용했다. 마침내 여자가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은 끝없는 자기 희생이며 일시적인 사랑에 계속 육체를 내맡기는 거라고 생각하게 했다. 볼드시프는 아무 말이 없었다. 오후 내내 사람들은 그녀가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아가씨라고 불렀다. 그녀가 올라서 있던 존경의 자리에서 한 단계 끌어내려서 그녀에게 자기 위치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았다. 저녁 식사 때 수프를 내오면서 폴랑비 씨가 전날에 했던 말을 되풀이하였다. 프로이센 장교가 엘리자베트 루세양의 생각이 아직 바뀌지 않았느냐고 좀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네, 그래요. 바꾸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는 그들의 공동 모의가 시들해졌다. 저마다 새로운 이해를 찾아내려고 했으나 헛수고였다. 그때 백작 부인이 미리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종교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고 나이 많은 수녀에게 성인들의 위대한 업적에 관해 물었다. 성인들 중에는 죄악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신 분들도 있죠. 이 늙은 수녀는 이 음모에 놀랄만한 근거를 뒷받침해 주었다. 모두 그 수녀가 소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대담하고 수다스럽고 과격한 본성을 드러냈다. 네, 그렇습니다. 죄악일지라도 의도가 칭찬할 만한 거라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없으니까요. 네, 수녀님,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받아들이시고 또한 행위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인, 누가 그걸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로서는 비난받을 행위라도 왜 그랬느냐에 따라서 찬양할 일이 될 수 있답니다.
성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창녀의 저항에 구멍을 뚫어놓았다. 묵주를 늘어뜨린 그 여인은 자기 자신과 곁에 있는 예쁜 수녀 생 니포세르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다. 저흰 천연두에 걸려 병원에 수용된 수백 명의 병사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르아브르로 파송돼 가는 중입니다. 그녀는 비참한 사람들을 묘사했고 병에 대해 자세히 말하였다. 그 프로이센인의 변덕으로 붙들려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프랑스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겠죠. 수녀가 말을 마치자 누구 한 사람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감명 깊은 연설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튿날 점심 식사는 조용했다. 사람들은 전날 뿌린 씨앗에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시간을 주고 있었다. 백작 부인이 오후에 산책을 하자고 제의했다. 백작은 미리 계획한 대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볼드쉬프의 팔을 잡고 걸었다. 백작은 창녀들에게 사용하는 약간 깔보는 듯한 어조로 아가씨라고 부르며 자기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망으로 그녀를 다루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쯤이야 셀 수 없이 많았을 텐데 장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고 그보다 우리들을 여기에 눌러 앉아있게 하는 편이 더 좋다는 건가? 당신이나 우리들이나 프로이센 군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날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자는가? 우리 모두는 아가씨의 헌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할 거예요. 볼드쉬프는 말없이 일행을 따라갔다.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폴랑비 씨가 들어와서 말했다. 루세 양은 몸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먼저 식사들 하시죠. 어찌 됐소? 그녀가 허락을 했소. 네. 안도의 긴 한숨이 모두의 가슴에서 새어나오고 기쁨의 빛이 얼굴에 퍼졌다. 루아조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제기랄, 이 집에 샴페인 있으면 내가 사지. 모두들 갑자기 수다스러워지고 떠들썩했다. 외설스러운 기쁨이 가슴에 가득 찼던 것이다. 루아조가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일어났다. 자, 우리의 해방을 위해 건배! 건배! 모두들 일어서서 그에게 갈채를 보냈다. 두 수녀들까지도 부인들의 권유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 거품 있는 술에 입술을 적셨다. 하지만 코르뉴데는 입을 꾹 다문 채 몸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매우 심각한 생각에 잠겨있는 듯 보였다. 아이, 오늘 밤은 농담도 안 하는군요. 왜 아무 말도 없죠, 동지? 당신들 모두는 비열한 짓을 저지른 거요. 비열한 인간들. 코르뉴데는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잠시 말문이 막혀 멍청하게 서 있던 루아조가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말했다. 손이 못 미쳐서 못 먹는 포도는 신포도겠지. 그래, 자기 손이 닿지 않은 포도는 신법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자 그는 복도의 비밀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다시 엄청난 즐거움이 계속되었다. 부인들은 미칠 듯이 재미있어 했고 백작과 카레라 마둥은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났다. 뭐라고? 확실하오. 저 사람. 아유, 그렇고 말고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그래, 그녀가 거절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니까요. 프로이세린이 옆에 있을 거라고 하면서 거절하더군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밤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야말로 약이 올라서 죽을 지경이죠. 모두 너무 웃어 배가 아프고 숨이 가빴으나 기침을 하면서 다시 웃었다. 다음 날은 투명한 겨울 햇살에 흰 눈이 눈부시게 빛났다. 마부는 양가죽으로 몸을 감싸고 마부석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여행객은 기쁨에 넘쳐서 남은 여정을 위해 음식물을 쌌다. 그들은 불두시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나타났다. 일행은 모두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얼굴을 돌렸다. 백작은 품위 있게 자기 아내의 팔을 잡고 이 불결한 여자의 접근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뚱뚱한 장녀는 어리둥절해서 걸음을 멈추고 공손히 속삭였다. 안녕하세요, 부인. 사람들은 전염병이라도 옮아온 것처럼 그녀를 멀리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차에 올라서 처음 앉았던 자리에 다시 앉았다. 루아조 부인은 몹시 분개한 듯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자기 남편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런 천박한 여자 곁에 있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묵직한 마차가 움직이고 여행이 다시 시작되었다. 불두시프는 감히 눈을 들지 못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날 이용한 거야. 그래. 가식적인 말로 설득해서 날 그 프로이센의 품에 내던졌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 시간쯤 달렸을 때 루아조가 말했다. 시장한데. 그럼 뭘 좀 먹죠. 그래. 루아조의 부인이 끈으로 묶은 꾸러미를 풀어서 냉동한 송아지 고기 한 조각을 꺼내서 적당하게 잘라 둘이서 먹기 시작했다. 우리도 먹을까요? 그럽시다. 백작 부인은 자기 부부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풀었다. 토끼고기 파이와 하얀 비계가 다갈색 고기에 거무스름한 살에 강줄기처럼 스며있는 맛 좋은 돼지고기도 있었다. 두 수녀는 마늘 냄새가 나는 둥근 소시지 조각을 펼쳐놓았다. 코르뉴데는 헐렁한 외투의 매우 큰 주머니 속에서 삶은 계란 4개와 빵 한 조각을 꺼냈다. 불두시프는 서둘러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다. 그녀는 분노로 숨이 막히고 화가 치밀어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이 정숙한 파렴치한들이 날 제물로 바치더니 이제 와서 날 경멸해? 불결하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내던져버려? 이 사람들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내 음식들, 2마리 닭과 파이, 배, 4병의 포르도 포도주. 불두시프는 너무 팽팽해서 끊어져 버린 끈처럼 갑자기 분노가 가라앉더니 울고 싶어졌다. 두 개의 굵은 눈물이 양보리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리고 더 빠르게 바위에서 스며나오는 물방울처럼 눈물이 흘러내려 가슴에 포동포동한 곡선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루아조 부인은 승리자와도 같은 엷은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다. 제 육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울고 있는 걸 거예요. 삶은 계란을 다 먹어치운 코르뉴데는 팔짱을 끼고 뭔가 재미있는 것이라도 생각난 듯 희죽 웃고는 휘파람으로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에스를 부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침울해졌다. 이 민중적인 노래가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신경을 곤두세운 채 바람 소리를 들은 강아지처럼 금세라도 짖어댈 것 같은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코르뉴대는 그것을 눈치채고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고 점점 크게 불어댔다. DF까지 침울한 여행의 긴 시간 동안 울퉁불퉁한 길 한복판에서도 밤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는 잔인한 고집으로 복수의 휘파람을 불어댔다. 사람들은 지겹고 초조하면서도 그 노래에 억지로 끌려갔다. 그리하여 한 박자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노랫말을 외고 말았다. 거룩한 조국이여, 인도하고 붙들어다오. 우리들의 팔을, 복수에 나서는 우리들의 팔을. 자유여, 그리운 자유여, 너의 파수꾼과 더불어 싸울지어다. 불드시프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때때로 억누를 수 없는 흐느낌이 노래 사이사이에 어둠을 뚫고 새어나왔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기드 모파상 원작의 비계 덩어리 마지막 편을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차 속 사람들은 프랑스 국가를 부르는 코르뉴대의 휘파람에 대해 불쾌해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건국대 불문학과 김동윤 교수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코르뉴 자신의 재력으로 민주주의 운동을 한 인물이나 자신의 애국심을 과시하면서도 뒤에서는 불두시프에게 추파를 던지는 인물입니다. 그의 내면은 다소 복잡합니다. 비록 위선적이긴 하지만 그에게는 이를 말에 양심이 남아있다고나 할까요? 그 휘파람 소리는 양심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와 혁명을 증오하는 집단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위베르 드 브레빌, 로아조, 라마동 이 모두는 민주주의, 혁명, 나폴레옹을 싫어합니다. 볼드시프만이 새로운 시대의 민주적 가치를 믿고 있는 거죠.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왕정을 지지하고 볼드시프와 같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지지합니다. 코르뉴대가 부르는 노래는 일반적 샹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랑스 혁명가이자 지금의 국가인 라마르세이즈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왕정 귀족 사회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르뉴대는 라마르세이즈를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잔인한 고집으로 복수하듯이 불어제끼고 있습니다. 그는 귀족 정치 명망가 부르주아 상인 사제 집단의 귀에 휘파람 소리를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듯이 부르댑니다. 이런 마차 속의 상황은 매우 코믹하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정치적 선전구호나 선동적인 언어로 모순된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죠. 모파상은 탄탄한 구성과 정확한 문제를 통해서 19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족 부르주아, 사제, 민주투사들의 모럴과 가치관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죠. 이게 바로 모파상 소설의 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기드 모파상 원작의 비계 덩어리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